저는 5천까지는 반도체 업황도 좋고 AI 기조가 계속 간다면 한번 두들겨 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AI 버블론에는 동의하지 어렵습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상방이 아직까지 많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요. 표심을 완전히 등지고서는 당선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흐름이 완화될 기조가 상당히 있어 보인다. 당분간 우상향입니다. 아, 당분간. 네. 올해 이제 증시 한번 돌아봐야죠. 올해 한국이랑 미국 증시 좀 어떠셨던 것 같고 한번 점검해 준다면요. 지금 어떤 상황이죠? 지금 코스피 4천이고 하죠. 네, 사실 한국도 코스피 4천까지 드디어 올라왔다라는 것 때문에 환호는 하고 있고요. 네. 또 그것 때문에 추가적인 기대감마저도 많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다시 달궈지기 시작하면서 신규로 주식계좌 트거나 아니면 유유계좌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생각보다는 모두가 웃은 장세는 아니에요. 맞아요. 초반부터 이제 증시를 계속 모니터하고 있던 분들은 그래도 이번에 투자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뒤늦게 나도 다시 들어와 볼까 했던 분들은 사실 꼭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코스피 5천에 대한 또 6천, 7천 이 얘기도 있어서 기대감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좀 주춤하면서 끝났기 때문에 2025년의 주식시장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모두가 웃은 시장은 아니다. 이게 참 의외의 공교로운 상황이 돼버렸다. 저는 일단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내년도 증권사들이 코스피 상단 4,500에서 5,500 보고 있더라고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5천까지는 반도체 업황도 좋고 AI 기조가 계속 간다면 한번 두들겨 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도사리고 있는 여러 불확실성들이 있고요. 특히 내년도 경제는 이렇게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로 인한 착시 효과. 자, 무슨 소리냐? 내년도 경제 성장률도 좋아지고 있고 수출도 많이 개선되고 있다. 네. 이거 다 반도체 때문입니다. 반도체를 빼고는 1일 평균 수출액, 수출 증가율 이거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수출 증가율이 다 마이너스였어요. 최근 1, 2년 동안. 그래서 반도체 때문에 일어나는 착시 효과지 산업 전방위적인 호재가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과정에선 반도체 말고 다른 산업군도 같이 달려줘야 되는데 그런 산업군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기대감만 갖기는 좀 어렵다. 대신 그럼 교수님 전력 그리고 송배전 그리고 원전 이런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자, 이게 모두 맞물려 있잖아요. AI 때문에 반도체, 전력, 송배전 그 파트 말고는 지금 한국 경제에서 제대로 된 호재로 분류될 수 있는 산업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달러 환율이 연고점 부근을 머물며 지금 1,480원대 정도인데 내년 1,500원 진입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이게 IMF나 금융위기 때의 고환율과는 좀 뭐가 다르고 고환율 기조 내년에도 왠지 계속될 것 같은데 이거 앞으로 괜찮은 건가요? 제가 제 라디오 프로그램에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강하게 얘기 안 하는데 라디오 프로그램 손에 잡히는 경제.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한번 이 얘기를 했다가 지금 모두 눈 뻘겋게 쳐다보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1,500원 찍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찍을 일이 없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벌써 다 왔는데? 그래서요, 지금 다들 저를 이러고 쳐다보고 계신데, 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투자하는 사람이니까 모든 걸 정치로 해석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 저처럼 공공기관에서 오래 재직했던 사람들 입장에선 환율을 관리하는 그것과 관련된 업에 직간접적으로 한번 참여도 해보거나 기여해본 적도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하나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지금 환율이 고공행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 그래서 통화량이 계속 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원화 가치가 유지될 수 있느냐. 다 현 정부 때문이다. 뭐 대통령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지금 고환율 기조로 틀어서면서 계속 불안불안한 요소를 만든 요인 중에 하나가 그런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통화량이 늘어나는 거 분명 일부 요인인 거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정부를 대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끝까지 들어보세요. 넥타이색도 검은색이에요. 뒤가 살짝 보였구나.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서 환율이 바뀌는 변동 환율제를 지향하는 국가이긴 하나 환율을 넉넉히 쳐다보고 있는 국가는 아닙니다. 정부에서 기업들과 소비자 그리고 물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환율이 적정 조닝 안에서 움직이도록 나름대로 개입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환율에 개입해서 환율을 유지 관리하는 그 주체들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에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정당 관계자들이나 새로 갑자기 누구에게 임명장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늘공이라고 하죠.
늘상 공무원인 사람들, 기재부를 비롯해서 한국은행, 산업은행, 그다음에 기업은행, 그리고 시중은행에서의 어떻게 보면 외환을 사고 팔고 하는 그 사람들인데 네. 이 사람들은요, 이번 정권에서만 외환관리 주체가 된 게 아니라 지난 정권, 윤석열 정권, 문재인 정권, 박근혜 정권 때부터 계속 그와 관련된 일을 해온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저도 공공기관에 있었을 때 그런 업무 한 사람들하고 친분이 있었던 분들 중에는 지금도 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박근혜 정권 때 예, 차장님이 이거 담당이시군요. 명함 주거니 받거니 했는데 지금은 직급도 높아진 분이시죠. 네. 자, 무슨 얘기 드리는지 감 오시죠? 환율을 관리하는 건 국가의 시스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아젠다로 이번 정부에서 뭐 하겠다는 그런 이슈가 아니라 네. 늘상 해오는 일이에요. 따라서 환율을 관리하고자 하는 그 주체들, 이 주체는 늘상 그 일을 해왔던 원래 있었던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의 역량을 좀 더 믿는데 방점을 찍은 겁니다. 이번 정부가 이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환율이 1,500원 찍었을 때 우리 기업들과 우리 물가와 외환시장에서 추가적인 어떤 교란 요인이 있을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1,500원을 안 찍게, 그냥 1,500원 찍게 넉넉고 가만히 두고 보고 있을 사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같이 일해봤어요. 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전망해드린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으면 지금 환율이 1,500원을 넘었다, 벌써 내려왔다 해도 이상할 법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매체들이 정치에 관심을 많이 두다 보니까 모든 경제 현상을 정치와 맞물려서 정권과 맞물려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경제 현상을 분석하실 때는 늘공이 하는 일인 건지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이 하는 일인지를 구분하셔서 분석하는 게 투자에는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놨는데 1,500원 넘으면 아니 근데 말씀하신 거는 그러면 늘공, 이 공무원 담당자분이 예전에 일을 해보셨고 그 일을 굉장히 잘하고 네. 플러스로 1,500원 찍으면 진짜 우리나라에 악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게 할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 역량과 의지 같은 건데 네. 그분들이 의지대로 됐으면 1,400원치 80원까지도 안 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자, 어마어마한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경제가 제일 좋은 건 1,300원대나 1,200원대 아니냐? 그때로 관리해야지.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환율을 관리함에 있어서 시장의 큰 원화 가치를 평가하는 요소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장이 흘러가는 그 대세 흐름에 역행하는 정도의 개입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서 더 큰 페널티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는 구간이라면 조금 천천히 상승하면서 그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든가, 그리고 시중에 많은 기업들을 가만히 봤더니 환회지를 하는 게 이미 1,450원에 락을 걸어놓고 키코 사태 같은 거 안 일어나게 만들려면 1,450원은 당분간 안 찍게끔 만들면서 시장 상황을 반영하게끔 거의 1,450원 근처까지 올라오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시장 메커니즘 상에서 1,450원은 막아줘야겠구나, 이런 그런 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적어도 2025년까지는 1,500원을 찍게 했었을 때는 우리나라 경제에 부담이 많아요. 그래서 다양한 구두 개입, 그리고 외환 시장에서 우리 정부가 절대 저거 좌시 안 할 겁니다. 하려고 우리나라 대기업들과 우리 경제부총리가 만나서 외국에 있는 외화 자금들 어떻게든 좀 하겠다고 간담회를 했다라든가, 아니면 국민은 연금에서 좀 더 환해증을 위해서 도와주기를 했다라든가, 중앙은행 총재가 엄중한 시선으로 쳐다보고 있다. 이게 다 구두 개입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설명하는 게 제일 맞을 겁니다. 저 내년에 또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연준의 금리나 어떻게 보시는지 전망해 주신다. 연준 의장 지명업인 케빈 워시가 유동성 공급을 유도할 것이라고 보는데 의장 교체가 또 미국의 통화 긴축 기조를 완전히 뒤바꿀 변수가 될까요? 당연히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확장적 통화 정책, 그리고 좀 더 기준금리를 적극적으로 내리는 행보에 대해서 의사표명을 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FOMC에서는 내년에 한 번 정도 예상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전향적으로 적극적인 행보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월도 트럼프가 임명했어요.
그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임명한 현직 연준 의장은 트럼프의 입장에 반하는 의견들 자꾸 반영하잖아요. 네. 여기에서 우리가 미국의 연준의 어떤 행보의 행간을 읽을 수가 있는 건데요. 연준의 의장으로서 자기가 어떤 통화 정책을 입안하는데 일조했느냐, 그리고 그런 의사결정을 내렸느냐는 역사에 남는 겁니다. 현대 금융사에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뽑아준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고 그 다음에 뭔가 그 사람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의중을 반영하기 위해서 시장의 흐름과 달리, 자신의 판단과 달리 무작정 그 사람이 그렇게 해주길 희망하니까 그렇게 한다? 저는 그런 바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임명장 받았잖아요. 그리고 법으로 보장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자기 길 가야죠. 근데 그렇게 트럼프의 말을 듣고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이전에 어쨌든 그 후보 중에서 그 가장 강력한 후보로 지금 되는 분이 그 트럼프가 임명하려고 하는 게, 이분이 왕 비둘기고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이잖아요, 원래. 그렇죠. 그냥 그런 분을 임명하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의 말을 따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냥 원래 금리 인하를 하고 싶어하는 분이면 그럴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자기 개인의 의견인데, 연준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원회에서 같이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에게도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대통령이 이런 걸 희망하는데 우리가 좀 찬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역할까지는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금리 인하 몇 번 생각하시는 내년에? 저요? 또 위험한 질문을 또 하시네. 자, 저는 예상보다 적극적인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은 높지만 그거는 미국의 경제 상황이 생각보다 빠르게 악화되는 면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망하는 거고요. 적어도 연준 의장이 비둘기파, 왕 비둘기고 트럼프가 임명한 새로운 임명장을 준 사람이기 때문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수출에서 반도체 말고는 수출이 제대로 나는 섹터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AI 결국 때문일 텐데, AI 거품론의 핵심이 결국 수익성 증명인데, 수익 없이 AI 반도체는 좀 지속될 수 있는지, 또 엔비디아 필두란 AI 주도 장세가 이제 끝물에 다다른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들이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도 뭐 210달러 갔다가 지금 170, 180달러로 조정을 받았죠. 네. 자, 저는 AI 버블론에는 동의하지 어렵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개인 투자자 한 분에게요, 아주 본인이 정교하게 계산한 어떤 산식을 주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AI 버블이다라고 주신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구체적인 숫자를 제가 기억나는 건 아니니까 그분의 산식, 계산한 방법을 말씀드리면, 지금 챗 GPT를 비롯한 오픈 AI, 그리고 제미나이, 기타 AI의 LLM 서비스를 하고 있는 많은 회사들 중에서 90% 이상이 망할 것 같아 보인다. 왜 그러냐 하면, 심지어 오픈 AI도 쉬워 보이지가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계산을 해봤대요. 전 세계 80억에 준하는 인구들이 전부 다 AI에 가입을 했다. 유료로. 그렇게 했었을 때 구독자가 전부 다 가입을 해도 오픈 AI가 앞으로 투자하겠다는 거, 제미나이가 앞으로 투자하는 거 생각해봤는데 그 비용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버블 아니냐. 아니 돈도 못 버는 사업을 계속 어떻게 하냐. 그 계산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를 설명드릴 텐데요. 저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분에게도 메일을 그렇게 썼어요. 답장까지 해주셨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너무 성의껏 메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해드리면 너무 결례일 것 같았어요. 자, 제가 뭐라고 했냐면, 대신 저는 메일을 짧게 쓰긴 했습니다. 제가 벌써 오픈 AI 아이디만 한 3-4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설명드릴게요. 자, 저는 조그만 연구소 하나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연구소에서 정부 과제라든가 기업 과제를 받아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LLM 기반의 AI 한 2-3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퍼플렉시티도 쓰고 있고 챗GPT도 쓰고 있고 제미나이 3.0도 쓰고 있는데, 요거 말고 제가 업무에 도움받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더 쓰는 AI 버전들이 있어요. 일단 공부하는 사람들은 SCI 스페이스라는 논문 기반으로 연구 결과 추출해주고 요약해주고 하는 그런 또 AI 솔루션이 있는데, 그거 저 유료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PPT 만들어주는데 일부 도움받는 것도 또 하나 쓰고 있고, 하여튼 이렇게 2-3개 더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SCI 스페이스라든가 젠스파크라든가 이런 다른 아이디들은 제가 가입한 건 그 AI 기반 회사들은 챗 GPT와 연동되어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챗 GPT의 그 기반으로 솔루션을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제가 필요한 걸 추가적으로 애드해서 서비스 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SCI 스페이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가입한 건 간접적으로 챗 GPT 아이디를 하나
더 사준 거잖아요. 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러면 그분의 대전제가 하나 잘못됐죠. 전 세계 인류 70억, 80억 인구가 전부 다 유료 가입을 해도 돈을 못 번다. 그게 아니라 저만 해도 벌써 아이디가 3개나 있는 셈이니 돼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 AI 시장의 유료 가입자의 숫자는 70억이 맥스가 아니라요. 100억일지, 200억일지, 300억일지 모르겠어요. 저나 김 작가님이나 여행도 좋아하고 네. 간간히 해외 마라톤도 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제가 그거 찾으려고 저 밤에 맨날 그거 쳐다보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네, 마라톤 네, 대회. 마라톤 대회. 근데 그것도 저에게도 일인데 갑자기 어느 에이전트 AI로 이런 게 나왔어요. 전 세계 마라톤 대회 알아서 검색해서 저한테 알려주고 네. 그거 부킹까지 해주는. 그럼 저는 또 그 유료 가입 또 하겠죠. 그럼 걔는 알고 또 있죠. 제미나이 연동된 에이전트 서비스. 그럼 제미나이 또 하나 가입한 거네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쇼핑에도 쓰고 러닝할 때도 쓰고 PPT 만들 때도 쓰고 학교 수업 관련할 때도 쓰고 AI 아이디가 몇 개가 더 늘어날지 몰라요. 근데 교수님은 이런 지적인 탐구심이 많다 보니까 그렇지 일반 사람은 그렇게까지 학대 잘 안 되잖아요. 점점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제 수능 공부할 때도 AI 관련한 수능 공부 도움이 하나씩 또 있을 거고요. 또 취업 준비하는데도 하나씩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 빅테크 내에서도 시비가 굉장히 엇갈리는데 현재 시점에서 빅테크 교수님은 어느 주식 제일 좋게 보시는 내년에 흔들 주식 뭘까요? 요즘에 제일 뜨거운 건 테슬라긴 한데. 네, 저는 비트코인에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비트코인 비중이 한 30%를 빼서 예, 저도 돈이 뭐 다 많은 사람이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30%를 빼서 구글에다가 일부 넣습니다. 아, 구글. 예, 구글 제미나이 3.0 때문에요? 그렇죠. 직접 써본 사람으로서 구글의 또 포트와 여러 가지 주주총회나 보도자료 나온 것들 네. 실제 다운로드해서 구글 내부 자료들도 이렇게 공개한 거 봤더니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구글 포트에 좀 담았고요. 테슬라나 이런 거는 저에게는 뭐 좋은 추억도 많지만 네. 너무 변동성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도 포트에 좀 20% 가까이 있긴 하지만 네. 더 담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좋은 뉴스가 굉장히 많죠.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덩달아 하이닉스도요. 그래서 4분기 깜짝 실적 전망도 나오는데 지금 사도 괜찮은가요? 네. 지금 주가를 보고 계시네요. 네, 저도 진짜 갑자기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네. 저도 삼성 아직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최고 맛집인 TSMC의 손님들이 몰린 과정에서 TSMC에 갈 수 없는 나머지 회사들, 그리고 엔비디아와 그리고 TSMC의 그 뭐랄까요, 연대, 길드, 거기와 다른 결의 어떤 연대를 추구하는 회사들이 삼성과 많은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상방이 아직까지 많이 열려있다고 생각하고요. 요즘 주가가 이렇게 상단 찍고 신고가 찍고 아직 그 크게 빠진 건 아니고 고선에서 계속 맴둔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삼성 주가가 더 올라간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회의감을 좀 가지고 계세요. 우리 저도 좋아하는 그 밈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삼성전자 10만 전자 간다 했더니 네. 며느리가 아유 아버님 또 이런 소리 하시네 하면서 그런 밈도 있을 정도로 우리 기업들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좀 있는데요. 저는 2026년도에 가장 주목할 회사 중에 하나를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를 꼽고요. 그 많은 호재들 그리고 아직 반영되지 않은 호재들도 되게 많다. 그리고 피지컬 AI 분야에서 테슬라 못지않게 성과를 낼 수 있는 몇 개 회사들 중에 저는 삼성전자를 꼽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아직까지 저는 제 포트를 바꿀 생각이 아직은 없습니다. 하이닉스는요? 하이닉스가 안타깝게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제가 모임 때도 그 얘기를 드렸던 것 같긴 한데 첫 번째로 하이닉스 자체는 호재가 너무 많죠. 근데 우리나라 그룹사는 그 한 회사만 보면 안 돼요. 그 오너들은 그 회사 하나를 가지고 경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룹 전체를 가지고 경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LG엔솔 같은 경우도 저도 물적 분할이나 이런 걸로 참 실망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하이닉스는 잘 나가지만 SK 다른 그룹사를 봐야 돼요. 지금 2차전지 부분에 투자해 놓은 것도 아직 답을 못 찾았고요. 그리고 석유화학이나 이런 부분도 구조조정을 세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른 그러면 SK 그룹사들에 대한 그 구조조정이라든가 M&A 이거 다 마무리했느냐? 아직 안 됐습니다. 네. 지금 두산이 SK의 반도체 계열사 하나 인수한다란 1순위 협상 대상자까지 됐다. 이게 우리 방송하기 직전에 아마 뉴스로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 안도 다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뭔가 다른 SK 계열사에 대해서 지금 조속히 마무리가 안 됐을 경우 SK
이렇게 하이닉스 기반으로 한 지원 내지 뭔가 하여튼 그런 교통정리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하이닉스는 좋다 하더라도 그룹사 리스크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워낙 그룹사에 참 뒤통수 맞은 적이 많았던 개인 투자자로서 이게 손이 잘 아직은 좀 안 가더라고요. 트럼프로 인해 사실 올해 조선 원전이 많이 올랐었는데 내년에 미국 정책 수혜주 중에서 가장 파괴력 있게 보는 섹터는 어디가 될까요? 저는 내년 미국 정책 수혜주 중에서 가장 파괴력 있게 보는 것들은 에너지 관련주입니다. 러우 전쟁이 슬슬 마무리가 돼가고 있고 러우 전쟁이 이렇게 오래 지속되면서 유럽의 많은 그 기업들이 러시아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수급 체계를 완전히 단절할 준비를 해가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미국이 러시아의 빈칸을 채울 수 있는 에너지 수급처로서의 역할, 거기에 빈칸을 채울 수 있는 플레이어로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졌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이 유럽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수급처 이런 노력을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점점 더 커지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시장의 선반영 그리고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더 비중을 높여 나가면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주식금 정리한 질문 내년에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뭘 사야 되고 유망 섹터 어디로 보시는 거죠? 제일 어렵네요. 네. 네, 사실 불확실성 요인도 있고 AI 쏠림 현상도 많기 때문에요. 네. 저는 아직까지 AI가 더 간다라는 주의자에 더 가까워서 제 투자 비중에서도 빅테크 기업 또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회사들 그렇네요. 구글과 삼성전자. 예, 이런 데가 워낙 높은 사람으로서 아직은 조종할 이유를 많이 못 보겠어요. 오히려 구글과 삼성이 너무 밸류체인들이나 사업 모듈이 타이트하게 붙어가면서 이 두 개를 같이 산다는 건 저에게 분산 투자가 아니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아니라 MS를 더 사야 되나 싶기도 하고 구글이나 삼성 비중을 좀 줄이고 하여튼 AI 범주에서 전 뛰어놀 생각이지 다른 산업에는 아직까지 크게 손이 가진 않네요. AI가 앞으로도 더 간다고 보시는 거네요. 예. 자, 이번에 부동산 쪽 여쭤보려고 하는데, 자, 올해 이제 부동산 정책 3개 나왔죠. 627, 97, 10, 15. 그리고 지금 12월 말입니다. 현재 수도권 부동산 시장 집값 상황 어떻고, 사람들의 심리, 지금은 어떤 거예요, 지금 도대체? 그냥 얼음땡 그대로인가요? 아닙니다. 현금 있는 사람들은 뭉칫돈 들고 와서 네.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대출을 껴서 집 사러 오는 사람들의 숫자는 줄었기 때문에 전체 거래량은 예전만 못해요. 지금 대출을 안 해주는데 어떻게 거래량이 예전과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놀라울 정도인가, 야, 2억이 맥스인 이 대출 규제 속에서 최상급지 아파트들 뿐만 아니라 그래도 이 거래량이 나온다고, 그리고 이걸 현금을 들고 와서 그냥 제가 사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견주하게 있다? 자, 이것은 이미 시장에서는 많은 시그널이 확인된 것 같아요. 실수요를 하겠다는 사람들 입장에선 더 기다릴 이유가 없다. 돈 있으면 지금이라도 사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게 확인이 된 것 같고요. 바로 그렇다 보니까 아직 12월 말이 다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1월 말까지의 통계를 기반으로 했었을 때 이번 1년이 역대 최고 연간 상승률을 기록한 해가 돼버렸습니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연도가 특정 정권을 언급해서는 죄송합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첫 번째, 두 번째가 모두 문 대통령 시절이었거든요. 저도 봤습니다. 네. 그 기사. 예, 그런데 지금 1등이 바뀌어버렸고 문 대통령 시절이 2등, 3등으로 주저앉은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그 기록도 이번에 바뀌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흐름은 그냥 시장에 확실한 컨센서스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아, 집값이 더 가는구나. 그래서 이런 행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직접 언급한 거죠. 서울 수도권 집값 대책이 없다.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짜내고 주변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말한 의도와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저는 우리 국가 수반이 대책이 없다라는 게 무책임한 표현으로 했다라고 믿고 싶지 않아요. 아, 그렇게 믿어버리면 또 참. 뭐 그런 의도는 아니겠죠. 아, 그럼요. 잡으려고 하는데 진짜 안 잡힌다라는.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도 정신 건강에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그 발언이 시장에 너무나도 큰 메시지를 줘버리는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좀 이렇게 약간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만든 건 사실이에요. 본인도 너무 잡고 싶은데 답답하네요를 말씀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대통령마저도 대책이 없대. 여기에 방점이 찍혀버린 거죠. 국토부 장관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모든 거를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딱 얘기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더 가는구나 집값.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고요. 그래서
단기간에 묘수는 안 나오는 건 사실로 인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라도 적어도 이번 정권이 다 끝났을 때쯤에는 그래도 야 이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건 그래도 이 사람들이 좀 해결한 것 같은데 이 소리만큼이라도 얻고 나가자라고 노력을 좀 하시려는 행보가 좀 보여갑니다. 그렇게 행보를 보여가는 첫 번째 요소가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약간 진보적인 성향의 정권들이 일반적으로 추진해왔던 수요를 누르고 다양한 규제를 하고 공급을 더 높일 수 있는 것들도 좀 막았던 그런 행보들을 좀 바꿔서 공급을 전향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 얘기는 적어도 공급을 하는 데는 아무리 못해도 3년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못해도 해요. 그러면 이 3년 이상의 시간이 나중에 걸리더라도 결국 그 정부에서 적지 않은 물량 공급해놔서 그 다음 정부, 그다음 정부에서도 그래도 계획대로만 가면 그래도 꾸준히 집값이 안정화되겠네. 이 소리는 듣도록 조치를 하겠다. 저는 이렇게 그냥 해석하고 싶습니다. 꿈보다 해몽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 우리 정신건강이 좋아야죠. 대책 없다라고 국가수반이 얘기했다고만 믿어버리면 그거 어떡합니까? 근데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우려하는 부작용들이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너무 거주이전의 자유를 묶은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 많던데. 이거 부작용이죠. 이게 무슨 대책입니까? 미봉책이지. 이사도 못 가게 하고 거래도 못 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집을 새로 사고 싶어도 팔 수도 없고 그렇죠. 살 수도 없고 이게 진짜 거주 이동의 자유를 많이 옥죄인 거잖아요. 자, 그리고 정책을 입안할 때 모르겠습니다. 제가 국내에서 공부를 하던 해외에서 공부를 하던 어느 지도 교수님 저를 가르쳐 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학교에서 가르칠 때 꼭 얘기하는 게 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신뢰감이에요. 국가를 못 믿겠다. 국가가 나를 불안하게 만든다 했었을 때 누가 온전히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합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가는 뭔가 정책을 미리 예고해야 되고요. 자, 저희가 최소 한 달 드리겠습니다. 한 달도 원래 짧아요. 몇 개월 드릴 테니까요. 그 뒤부터는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바뀌니까 이사 갈 분들 다 이사 가시고 파실 분들 빨리 파시고 다 어떻게 정리하세요. 괜히 나중에 뭐 원망하지 마시고 이렇게 계도하고 유도하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부동산 부분에 민감한 것도 있고 또 워낙 기민한 또 기질도 있다 보니까 정책 발표 나고 나면 그 한두 달, 그 세네 달 사이에 집값이 또 그 사이에 또 올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책 발표하고 주말부터 시작하자. 월요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버리니 선의의 피해자들이 너무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계약서 쓰고 왔는데 갑자기 대출을 못 받게 돼서 그 계약금 날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적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어떻게? 그잖아요. 계약금 한두 푼도 아닐 거고. 자, 그러면 아니 국가의 부동산 그 안정화를 위해서 대를 위해서 이 소는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 부분에서는 정말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뭐 저는 경제를 얘기하는 사람이지만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왜 민주주의 하려고 하고 민주화된 국가를 만들려고 하죠? 그 선의의 한 사람의 피해자를 막으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권위주의적인 정부 시절에 야, 얘 간첩이야, 잡아 해서 반평생을 감옥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잠실 쪽에 그냥 그 농사 짓고 살던 사람에게 국가가 거기 아파트 단지 개발한다고 거기 원래 원주민들에게 경기도 광주로 이사하시면 돼요. 저희가 다 거기 터 만들어 놓고 주거 환경 다 만들어 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해놓고 경기도 광주에 아무것도 조성 안 해주고 정말 죽을 고생하게 만들었던 것도 국가가 사기친 거잖아요. 바로 이런 일들을 계속 해왔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그 공권력에 의해서 힘없는 사람들이 피해받게 만들 거냐. 바로 그런 걸 막겠다라고 비효율성도 있고 어찌 보면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건데 지리해지는 단점도 있지만 민주주의 한 건지잖아요. 그렇게 한 건데 다시 옛날처럼 대를 위해서 그 계약금 날린 거 그 정도는 감내해 주셔야죠. 이게 뭔가 잘못돼도 잘못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부동산을 안정화시켜야 된다, 잡아야 된다, 거기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아무리 중요한 거라 하더라도 소소한 사람 희생하는 거 감내하고 하자? 자, 이거 진짜 이건 전 동의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보신 분에게 그러면 누가 찾아와서 구청 공무원이 찾아와서 이번엔 죄송하지만 귀하께서 손해를 보실 차례가 됐어요. 이번 계약
계약금 3천만 원 넣으셨는데 죄송합니다 하고 갔다. 그래도 계속 이걸 올바른 정책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다? 그럼 그건 애국자시네요. 그리고 말씀하신 데 아까 3년 걸린다 해주셨는데 구치 부동산 대책이 공급이었죠. 요 그러면 정책대로 간다면 29년부터는 안정적으로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이 정책대로 잘 안 될 것 같아요. 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급이 잘 되기 위해서는 네. 모두 공급자 모두가 어느 정도는 납득하고 웃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네. 저는 강남 3구나 아니면 서울에서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을 전부 투기 세력으로 보면 안 된다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투기 세력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누구요? 자,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있어서 네네. 그런데 어떤 분들이 대부분이냐면 예전에 정부에서 잠실에 아파트 단지 조성한다고 해서 우리 아버님이 그때 서민 아파트로 잠실 장미 아파트 들어가서 수십 년 살다가 이제 집이 우리 가족 재산이라고는 그 아파트 하나인데 그거 재건축하면 네. 그걸로 저도 장가가면 조금 뭐 해주신다고 하고 아버지 노후자금도 하려고 한다. 이게 어떻게 투기 세력이죠? 평생을 그냥 거기서 계속 사셨는데 오히려 그분들은 재건축되면 우리가 그래도 그동안 살면서 여기다 중도금 이자 납부하면서 투자했던 거에 대해 네. 다시 수익 실현할 수도 있는 기회가 있으니 아들아 그 다음에 며느라 우리 미안하지만 여기서 다 같이 살면서 몇 년 더 버텨보자 하면서 녹물 먹어가면서 버틴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게 다 투기 세력이라고 하면 안 되죠. 자, 그런데 그럼 무슨 소리냐? 이분들도 재건축을 해서 뭔가 좀 남아야 재건축에 동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재건축을 해서 또 남겨야 될 사람이 건설회사잖아요. 아니 건설회사는 사기업 아닙니까? 사기업이죠. 영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조성 계획들을 보면 너무 공익적인 것들에 대해서 푸시를 많이 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직접 개발 주체는 LH가 하고 민간 건설회사들은 시공의 역할만 해라. 그럼 네. 민간 건설회사들이 가져가는 이익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건설회사도 직원들 데리고 올해 사업을 뭔가를 해야 되는데 LH랑 안 끼고 자기가 단독으로 시행이나 시공하는 사업은 마진이 클 건데 LH와 같이 정부랑 해야 되는 사업은 마진이 약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어느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겠죠? 개인이 하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겠죠. 그 다음에 정부는 이제 새로 시공한 것에 대해서 LH 브랜드면 사람들이 선망을 안 하니 민간 아파트 브랜드 거기다 넣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뭘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민간 브랜드인 레미안 브랜드 사용하고 자이 브랜드 사용한 거에 대해서 정부가 그 민간 건설업자에게 그 회사에게 브랜드 사용료로 엄청난 돈 줄까요?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간 건설회사 입장에선 괜히 거기에 끼고 싶지 않겠죠. 네. 그 다음 또 얼마 전에 또 이런 얘기들 오고 가더라고요. 왜 공공임대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후미지인데 원거리인데 조망 안 좋은 데 사느냐. 그런 사람들이 좀 좋은 단지에 살면 좋은 거 아니냐. 그 선한 취지에 누가 뭐랄까 다른 의견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건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이상적인 얘기고 현실적인 얘기 그게 실현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공약이나 대안도 같이 만들어 주셔야죠. 안 그러면 그 이상만 푸시하면 또 이번 정권이 계속되는 거 아니니까 다음으로 미루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 세계 어느 국가가 공공임대 성격의 그 입주자들에게 더 좋은 조망권을 허락하면서 건설 개발을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해왔던데 성공한 나라가 있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중국처럼 만민 평등을 지향하는 공산권 국가조차도 천안문 광장, 자금성 보이는 조망 좋은데 이런 데는 당연히 비싼 아파트가 있어요. 그렇죠. 만민 평등을 지향하는 곳도 그런데 그 조망 좋은 데는 임대 아파트 사람들 살게 하고 원래 거기 조합원들은 그 뒤를 살게 한다? 예를 들어서 그게 재건축이 빨리 될까요? 잘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2029년에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공급이 잘 되면 그럼 집값이 안정되느냐 그 질문 주셨는데 저는 이 상태로는 공급이 잘 될 가능성이 잘 안 보인다. 대폭적인 수정 보완도 필요하고 그런 이상적인 지향점을 말씀하신 것들이 있다면 그게 모두가 수긍이 되고 실현 가능한 세부적인 정책으로 저한테도 관련 전문가들인 저에게도 보여주셔야 이 정도면 진짜 공익성도 담보하고 그 다음에 사업성도 있어서 되겠는데요? 이런데 유튜브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편하게 해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호성, 비전만 얘기하는 걸론 저도 긍정적인 얘기만을 해드릴 수는 없네요. 저 고강도 규제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 급감했는데 이 거래 절벽은 그럼 내년에는 계속 이대로 가는 건가 아니면 좀 이제 풀리나요? 그리고
거래량, 호가, 뭐 실거래가 다양한 지표가 있는데 집값이 상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표는 뭐가 해당될까요? 거래량이 너무 없어서 이거 상승이 말하기 힘들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니까요. 네. 대출을 이렇게 안 해주고 현금 박치기로만 거래를 거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거래량이 나온 것은 만약에 토호제도 풀고 대출 규제를 풀고 이렇게 됐었을 땐 상당히 많은 거래들이 촉발될 가능성이 있다. 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네. 뭐 통계라는 게 이제 해석의 범주에 대해서 갈리는 거니까 그건 뭐 제 의견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상승 여력이 꽤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문제는 내후년부터의 본격적인 공급 절벽입니다. 지금 서울과 수도권의 물량이 생각보다 반해반토막이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역대 우리가 계속 서울에 필요한 물량에 대한 숫자들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 공급되는 거 가지고 커버가 안 되는데 그러면 누군가는 웃돈 주고 들어가는 거죠. 네. 자,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저는 지금 거래를 못하게 눌러서 이 정도인 것이지 이거 지방선거 앞두고 약간 풀었을 때는 다시 굉장한 우상향을 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고민이 많을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규제들로 인해서 이사도 못 가고 매각도 못하고 매입도 못한 분들은 이번 선거에서 단죄하겠다 걱정이 되니까 또 정부발 누군가는 선거 전에 토호제를 비롯해서 일부 규제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국토부에서는 아니다 우리 아직 그런 거 논의한 적 없다 이런 지금 다른 메시지가 자꾸 나오잖아요. 이거는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교통정리를 못하고 있다. 너무 갈짓자의 의견들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을 겁니다. 서울 오세훈 시장님이 토호제 풀 때 된 것 같다는 뭐 그런 비싼 코멘트를 하셨죠. 그분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또 불편한 진실이에요. 가장 부동산의 호재가 많이 쌓였었던 시점은 대선 직전, 지방선거 직전입니다. 이때가 가장 부동산 호재들이 정책적으로 쏟아져 나와요. 어딜 개발하겠습니다. 지하철을 더 놔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심의를 빠르게 통과시켜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 패스트트랙을 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굉장히 좋은 마천루, 마중물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지선과 대선 전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지선이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정책적 이슈들까지 가미해서 내년, 내후년 상승에 점치고 있는 분들이 더 많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이제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정책 어떤 것들 좀 펼칠까 전망해 주신데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뭐 대책이 없다고 말씀은 했지만 그래도 대책은 낼 텐데 결국 뭐 보유세 인상으로 갈까요? 보유세는 논의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유세를 올리려면요. 적어도 보유하는데 계속 부담감을 가중시킨다는 거니 그 세금을 피하고 싶으면 이제 보유하지 마세요. 파세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팔도록 하려면 양도세율을 좀 낮춰줘야 되죠.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둬야지 팔지도 못하고 보유세만 올리고 양도소득세도 올려버리면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분명 양도소득세는 좀 낮춰주고 보유세를 올려야 되는데 우리가 보유세라는 것도 사실 기본적으로 웬만한 사람들이 내는 재산세는 올릴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재산세를 올렸다가 선거 앞두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재산세를 올려버리면 그 선거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1주택자가 더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재산세가 아닌 형태의 보유세만 올리려고 할 텐데 자 그러면 그건 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양도세를 낮춰주면서 보유세를 더 올리려면 이 금액이 전체 세수입에서 대차가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양도세는 사실 전국에 적용되는 세율인데 그걸 약간만 낮춰주더라도 그걸 위해서 올려야 되는 보유세 비중이 꽤 커지거든요. 그러면 안 맞아요. 세수도 펑크예요. 그러면 이 세금 부담을 생각했을 때 보유세 함부로 올리겠다는 소리 못할 것 같다. 이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정부 내부에서 저도 다양한 의원님들이나 정부 내부 관계자들하고 전문가 중에 하나니까 가끔 소통할 거 아닙니까? 보유세 할 테니까 국회 공청회 좀 나와주세요 교수님. 아니면 저희 포럼할 건데 보유세 의견 좀 해주세요. 패널 토론 나와주세요. 발제하나 해주세요. 아직 없어요. 보유세 얘기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 펼칠까요? 그러고 나서 그래서 보유세 얘기는 뒤로 빠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보유세에 대해서도 참 안타까운 게 부동산 시장을 조망하는 전문가들 중에서 보유세가 그동안 우리 1년 전, 2년 전, 3년 전에 탑 키워드 중에 보유세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사실 그동안 다양한 논거에 있었던 정책들도 해봤는데 워킹이 안 되니까 보유세 올려야 됩니다. 이걸 요즘 아젠다로 끄집어 올린 거예요. 우리 2년 전 유튜브, 3년 전 유튜브, 1년 전 유튜브에서도 저에 대해서 보유세에 대해서 물어보는 유튜브 채널이 없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소리다? 하도 안 잡히니까 보유세 아젠다가 모든 걸 다 잡아먹었어요.
있어요. 자, 그 얘기는 조금 좀 제가 달리 표현하면 보유세가 모든 거에 만병통치약도 아닌데 이 논의만 간 것도 프레임을 그냥 이걸로 가버린 것도 전 참 이게 사회적인 마이너스 요인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보유세를 중장기적으로 올려야 된다는데 동의합니다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샥을 주는 건 정책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보유세는 대안도 없고 공급 대책 나온다고 했는데 네. 정부에서는 연말까지 낸다고 했는데 이것도 느낌상 내년 초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공급도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좀 말이 세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부에서 좀 괜찮은 대책, 그리고 우리 같은 그냥 바깥에서 떠드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됩니까? 유튜버들, 그냥 학자들, 거의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 이번 거는요 저희가 막 이거 아닙니다 얘기하기에는 좀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것까지 차라리 기다리게 하는 게 이제는 좀 저도 그게 나을 것 같아요. 627, 또 그 다음에 10, 15, 그 전에 9 뭐였죠? 하여튼 97. 예, 97. 그때마다 저도 얼마나 피토하면서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집값 오른다. 저희 김작가 TV에서도 제가 이거 소용없습니다. 또 오를 것 같은데 몇 번 얘기했어요. 네. 저라고 뭐 국가 비판만 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잘못되면 저한테도 다 손해, 국민 다 손해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죠. 저희 모두 손 한번 걸어주세요. 국민들을 위해서 내년부터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건 괜찮은 정책인데요. 내주시길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특별한 정책이 나올 게 없다고 보시는 것 같네요. 아직은 안 나왔잖아요. 네. 뭘 내놔야 비평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예상되는 정책은 있을 거잖아요. 있는데 그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한테도 물어보신 한 과가 있는데 제가 그때 굉장히 세게 원래 저는 평화주의자라서 아시잖아요. 남한테 이렇게 나쁜 얘기 잘 안 하는 남한테 스타일인데 항상 좋은 얘기 하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은 좀 세게 말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네. 자, 근데 조금 더 시간이 있으니 네. 많이 다듬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년 수도권 부동산 매매 전세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는 거죠? 당분간 우상향입니다. 당분간. 네, 특히 전월세 금액도 많이 오르고 있어요. 네. 이게 도대체 제가 많은 유튜브 채널에서 나가서 말씀드렸지만 누굴 위한 정책이냐. 유주택자를 잡아서 무주택자를 위하는 정책도 아니지 않느냐. 네. 전세가가 올라가고 월세가가 올라가면 도대체 뭡니까? 그렇다고 무주택자들에게 대출을 많이 해서 집을 편하게 살 수 있게 만든 것도 아니고 에브리원 대출 규제를 해버렸으니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좀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67 대출 규제였죠. 10, 15가 뭐 토지라든가 투기 가열지급 이런 거였는데 이걸 좀 풀 수도 있을까요, 내년에? 풀긴 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요, 안 풀면 한쪽 정당에서는 선거에 본인들이 당선될 수 있을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워낙 그 근처에 잘 안 가는 스타일에서 제가 익명을 하겠습니다. 그 정당은 그동안 그 정당 출신에서 서울시장 당선된 사람들은 모두 용병이었어요. 자, 보세요. 조순, 서울대 교수 출신이었어요. 네. 고건, 행정관료 출신이었어요. 박원순, 시민단체 대표 출신이었어요. 내부의 출신으로, 내부의 힘만으로 서울시장 당선시킨 경우가 최근에 없어요. 그래서 그 정당의 골수 지지자들 플러스 알파의 힘이 필요해서 외부의 전문가나 외부의 새로운 얼굴로 수혜를 받아서 그 힘빨로 당선을 시켰는데, 그렇게 해서 간신히 서울시장을 당선시켰는데, 그런데 이렇게 초특급 부동산 규제로 서울시장 당선을 희망한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쪽의 유력 후보자로 언급되는 분도 어떻게 보면 정당인이라기보다는 행정관료 출신이잖아요. 구청장 출신이 유력하게 지금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 자, 그렇게 신선한 인물을 안 치고 그 사람에게 힘발을 주려면 뭔가 서울 시민의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새로운 공약이 필요한데 그중에 부동산을 빼고 뭘 더 할 겁니까? 네. 그래서 저는 흐름이 완화될 기조가 상당히 있어 보인다. 네. 그리고 반대쪽 대척점에 있는 오세훈 시장은 벌써 슬쩍 얘기했잖아요. 토호제 나는 풀려고 하는데요. 그럴 생각이 있는데요. 풀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정부 출신의 어떤 후보가 안 된다? 그러면 이 서울의 집값들 더 올라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었는데 저 친구 때문에 안 되나 보네요 하면 선거 결과가 그잖아요. 이미 자가 보유율이 50%가 넘었어요. 그러면 집 있는 사람들의 표심을 완전히 등지고서는 당선이 쉽지가 않습니다. 혹시 그런 것도 있어요?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투표율은
어디가 더 높은지 혹시 그런 데이터가 있긴 한가요? 당연히 조금은 있죠. 가름할 수 있는. 집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건 기성세대들. 그리고 집이 없는 사람들은 20, 30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20, 30대 투표율이 얼마나 높았느냐가 집 없는 사람의 표심들이 좀 더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저 그렇다면 지금 무주택 1주택자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내년에는? 일단 지금 뭘 할 수가 없어요. 대출도 안 해주죠. 살 수 있다면 그래도 사야 되나요? 현금이 있다면?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네. 제 김작가 TV 나온 지도 이제 한 3, 4년 되지 않았나요? 그때마다 항상 집은 늘 사야 된다고. 네. 그냥. 네. 만약에 제가 3년 전에 투자 목적을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실수요. 예. 그렇죠. 실수요로 그때 여기 집에 아버지랑 우리 다 같이 얘들아 우리 여기 우리 집이야. 우리 이제 앞으로 여기서 니들 대학 갈 때까지 사는 거다 하면서 마음대로 낙서하고 멋지대로 마음대로 해 하고 그냥 실수요로 그때 그냥 어딘가 서울에 어디 사셨으면 지금 꽤 올랐을 거 아닙니까? 엄청 올랐겠죠. 그러니까요. 똑같은 말씀 드립니다. 투기로 사지 마십시오. 영끌로 무리하게 사지도 마시고요. 그리고 내가 살 곳도 아닌데 그냥 유망하다고 사지도 말아주세요. 대신 실수요라고 생각되시는 분이면 지금도 사셔도 됩니다. 사도 된다면 서울 경기도에서 혹시나 좀 어떤 지역, 뭐 동네까지 못 굽어도 조금만 크게 어디가 조금 잠재력이 있는 지역일까요? 그냥 자기가 살고 싶은 동네가 다른 사람도 살고 싶은 동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낫죠. 이 자꾸 투기를 조장하고 그러면 안 돼요. 어쨌든 남들도 사고 이 싶은 나쁜 지역. 사람이네. 아마 정보를 주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진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냥 이 키워드. 댁이 어디세요? 저 어딘데요? 오, 좋은 데 사시네요. 네. 요 정도 소리 들을 수 있으면 네. 지금 사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KB금융지주에서 2025년 한국 부자 보고서가 나와서 부자에 대한 거를 좀 여쭤본 시간 한번 또 연말이고 하니까 가져보려고 하는데, 물론 그 보고서에서는 이제 진짜 부자분들은 이제는 100억 정도 이상은 있어야지 뭐 부자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하셨지만, 뭐 실제로 우리가 금융계에서는 부동산 자산 제외하고 금융자산이 10억 이상이 있으면 이제 부자라고 얘기하는데, 현재 한국에서 부자라고 불리면 최소 얼마의 자산을 가져야 한다고 교수님 보시고, 보고서에서 아까 말한 대로 부자들이 얘기하는 부자 100억 원이라는 이 의미 뭐라고 보세요? 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부자를 규정해야 될 첫 번째 아주 구체적인 산업 현장에서의 이슈는 타워팰리스 분양 때였어요. 타워팰리스라는 어떻게 보면 하이엔드급 주거 공간을 이제 런칭해서 그걸 분양하려고 하는데, 이 모델하우스에 누구를 불러야 되느냐가 이제 관건이었어요. 그런데 모델하우스를 할 때 자 그냥 저희 타워팰리스라는 강남의 최고의 주상복합이라는 새로운 컨셉으로 이거 정말 좋은 주거 환경 만드니까 구경 오세요 하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네.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이러다가 어중이 떠중이 다 오는 거 아니야? 도떼기 시장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정된 분, 검증된 분들만 초대장을 통해서 모시려고 합니다. 이 컨셉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초대장을 누구에게 보내야 되고 어느 정도 자산된 사람들에게 보내야지만 그게 제대로 초대장이 전달된 거 있을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의 방점이었어요. 그래서 부자가 누군지를 좀 그때부터 아주 구체적인 숫자로 규정해보자,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있었는데, 마침 그 즈음에 그것 때문에 꼭 있었던 건 아니지만 KB를 비롯한 몇 개 그 금융기관, 금융연구소에서 우리나라에선 부자가 이 정도 되면 되는 거 아니겠어라고 규정한 게 금융자산 10억입니다. 네. 자, 금융자산 10억. 그러면 그 당시에 금융자산 10억은 진짜 크겠네요. 큰 거죠. 자, 그런데 그 뒤로 부자의 기준을 금융자산 10억으로 수정 보완을 안 하고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통계는요, 시계열적인 흐름의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부자를 갑자기 규정이 세상이 바뀌어서 물가가 올라가고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져서 이제부터 부자의 규정을 한 35로 바꿔, 이래버리면 시계열 데이터가 안 맞잖아요. 그 사이 부자가 얼마 더 증가했는지, 어떤 증가율을 보이는지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금융회사, 이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들 내부에서도 이제 금융자산 1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슨 부자야, 이 소리가 나와요. 근데 이건 데이터의 연속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지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 우리 스스로도, 그리고 금융계 스스로에서도 이제 부자는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금융자산 100억입니다. 금융자산 100억. 예, 금융자산 100억 정도 돼야 되고요. 이 숫자가 생각보다 꽤 있어요. 예, 우리 금융자산 10억 기준으로 하면 어떤 게 되냐면, 우리 강남 3구 아파트 다 합치면 32만 채에서 35만 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내 통장이나 금융자산으로, 순금융자산으로 10억 이상 보유한 사람이 47만 명이에요. 그럼 이 10억 이상 중에는 20억 이상 보유한 사람도 있을 텐데, 이 KB금융보고서에서 20억 이상 자산 보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별도로 금액을
그걸 오픈하지는 않아서 네. 그 숫자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 대충 추정을 했었을 때 30만 명 가까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강남 아파트 다 합쳐서 35만 채 정도 되는데 30만 명 이상이 순현금 20억 원 이상이 더 있다? 그 얘기는 뭐다? 이 사람들이 강남의 아파트 한 채씩을 더 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반포에 50억 이상 되고 이런 거 말고요. 그러니 어떻게 제가 강남 집값이 오를 만큼 올랐다는 소리를 할 수가 있죠?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벌써 이만큼 있는데 이 강남 사는 사람들이 스스로 강남 산다고 다 자기를 부자라고 생각할까요? 우리 아닌 사람도 천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부자는 정말 100억, 100억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부자가 47만 6천 명에 달하는데 최근 15년간 부자의 숫자가 매년 10%씩 가깝게 급증한 핵심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저는 정보통신 산업의 발달입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김 작가님하고 저도 맛집 가는 거 가끔 갑니다. 네. 그런데 어디 맛집 가려고 가보면 야, 형 1시간 줄 서야 되는데 그래? 근데 옆에 집을 딱 보니까 텅텅 비어 있어요. 자, 무슨 소리냐? 간단합니다. 이 정보통신 분야가 발달해서 누가 맛집이래, 누가 유명하대, 맞아요. 뭐가 좋대가 삽시간에 알려집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신스 1980년부터의 맛집, 신스 1999년부터의 맛집해서 20년 내가 장사하니까 드디어 맛집으로 알려줬어요. 이만큼 오래 안 걸리는 거예요. 요즘에 숨겨진 맛집이 거의 없죠. 그렇죠. 디지털 때문에. 한 번 맛집이라는 칭호로 각광받으면 삽시간에 전국구 맛집이 돼서 저 지방에서도 맛집이라고 오고 서울에서도 그 지방까지 갑니다. 자, 그래서 승자 독식 사회가 됐어요. 그런데 옆집은 한산한데도 옆에 줄 계속 서 있는데 안 와요. 안 가. 자, 그래서 누군가가 이 트랙을 탄 사람들, 제품이 좋아서 서비스가 좋아서 컨텐츠가 좋아서 이 트랙을 탄 사람들은 쫙 단기간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하셨죠? 어떻게 매년 10%씩 이렇게 급증하냐? 바로 이 현상이에요. 그래서 쏠림 현상. 이제는 AI 시대에 이게 더 많아질 겁니다. 알고리즘이 그냥 알려줘요. 저 같은 경우는 러닝화 새로 나온 거 제가 검색 안 해도 알고리즘이 알려줘요. 그러니 제가 이 김 작가 때문에 나쁜 습관이 생긴 게 러닝화 너무 많아졌어요. 아식스는 몇 개가 돼요. 올해 마라톤 완주를 한 40번 넘게 하셨다고 합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이러다 보니 한번 뭔가 그 트랙을 타느냐 못 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는요,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활용 능력이 좋아야 돼요. 디지털 이용 능력이 좋아야 되고요. 그거에 나도 이 매년 10%씩 증가하는 부자 대열에 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 때문이니까 부자들 사이에서도 자산가, 고자산가, 초고자산가로 양극화가 심화되는데 특히 300억 이상 초고자산가가 급증한 현상도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걸로 해석하면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부자들의 숫자가 많은데 이 사람들이 살고 싶은 동네도 한정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누리고 싶은 뭐 골프 클럽, 회원권 이런 것도 다 한정돼 있죠. 그러니 웃돈 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라고요? 이제 50억인데 제가 한 뭐 2, 3억 더 드릴 테니까 저한테 넘기세요.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또 2, 3억 더 드리고 들어갔더니 또 다른 부자 금방 급증한 또 떼부자 된 사람이 제가 더 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어떻게 된다? 내가 부자 돼서 뭔가 아파트를 내가 살려고 리브하려고 거기 살았는데 또 다른 부자가 오더니 저기 형씨 제가 5억 더 드릴 테니까 아니면 10억 더 드릴 테니까 딴 데 가시죠. 10억이요? 그러시죠 하고 부자가 더 된 거예요. 돈이 돈을 만드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 불편한 진실이 지금 계속 전개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특히 한강벨트 중심의 부의 집중도도 높아지는데 거주지가 곧 자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공간의 양극화 현상은 어떻게 보시고 이건 앞으로 더 심화될 수밖에 없겠죠? 심화돼서 이걸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게 입지 가지고만 경쟁하는 부동산 정책은 끝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도 뭐 1급지 동네가 있고 2급지 동네가 있고 3급지 동네가 있는데 지난번 10.15 대책에서도 그리고 그 전에 97 대책에서도 이 공급이 왜 최상급지가 공급이 안 나오냐. 그 변죽만 올리고 저 수도권에 얼마 더 짓겠다 이런 소리만 하지. 그래서 1급지는 더 지을 데도 없으니 1.5급지 같은 거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들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사실 좋은 소리 안 합니다. 왜? 그러면 그 1.5급지는 1.5급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게 2급지가 되고 2급지는 3급지가 되는 거고 3급지가 4급지가 되는 거다. 이렇게 입지만 가지고 경쟁을 하게 만들어버리면 끝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색깔, 테마, 물성 이걸 가지고 부동산 정책과 재건축, 재개발을 다 달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상암동에는 한강변에는 아파트 단지 개발할 때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쾌적한 형태로 예를 들어서 개발한다. 그러면 진짜 그 단지는 선착장까지 바로 가서 수상 스키나 이런 거 바로 할 수도 있고 카약 같은 것도 바로 할 수 있고 이렇게 개발을 해버려요. 그러면 적어도 솔직히는 강남 갈 돈이 조금 부족해서 상암 산다 하더라도 핑계거리가 생기잖아요. 아니 우리 남편이 이 수상 스포츠를 너무 좋아해서 우리도 강남 가고 싶은데 남편 때문에 못 가, 애들 때문에 못 가, 이러면 이게 일렬로 한 기준으로 나래비를 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삶의 정취와 우리가 여건이 생기는 거예요. 동네마다 뭔가 특색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파트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리나라는 7대 메이저 건설사들의 대부분의 주거단지의 한 7, 80%를 다 하다 보니까 특색이 없어요. 그냥 입지 가지고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레미안이 자인이 들어가 보면 구조 비슷해요. 물론 내장재가 좀 좋다 하지만 요즘 또 그것도 또 낭비인 게 새로 입주할 때 그 내장 다 뜯고 비싼 걸로 다시 갈아엎어요. 야, 그 새 거를.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은평구는 지중해 톤으로 개발해라. 아파트 단지가 외관이 우리 베이지색이고 네. 빨간 벽돌 지중해 색깔 그런 걸로 많이 연출하고 해서 거기에 물성은 외관부터 다른 느낌과 정치를 느끼게 해라. 이렇게 해서 물성과 컨셉과 테마를 다 달리 해버리면 살아야 될 이유가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는 사교육 프리존 아파트 단지 그렇게 만들어서 그 아파트 단지 안에는요, 거기 사는 사람은 학원 한 분에 거기 안에는 학원이 다 있고 그 단지 안에 학교 선생님들이 그 옆에 공부방에서 애들 계속 공부도 가르치고 별도의 특구같이 교육 특구같이 아파트 단지 개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 년 지났는데 그 아파트 단지에서 세상에 정말 좋은 학교 많이 합격시켰다. 그래서 어느 동은 저기가 장관동이고 여기가 의대동이고 여기가 판검사동이야. 그 아파트 단지가 안 오를까요? 특히 약간 교육의 혜택도 좀 부재했던 강북 3구 노도강이나 이런 데다가 그런 거 해서 서울시청과 LH공사와 그 다음에 서울교육청과 합심해서 그런 단지 만들어줬다? 대치동으로 애 공부시키려고 이사 가는 게 아니라 그 단지로 이사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확실한 컨셉과 물성까지 싹 다 바꾸고 테마도 바꿔서 이렇게 개발을 해야지 우리 사람이 아파트라는 걸 입지라는 한 기준으로 쳐다보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많은 좀 고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과 당위로는 알겠는데 그렇게 될 거라고 보세요? 현실적으로. 저는 많은 회의에서 그렇게 하자라고 주장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이거 말고도 거주의 잣대를 어디 사세요로 물어보지 않게끔 바꾸는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더 드렸습니다. 반영이 되겠죠. 네. 안 되면 뭐 다른 더 좋은 분들이 저보다 더 공부 많이 하시고 더 유능한 분들이 더 좋은 아이디어 주셨겠죠. 자, 그리고 또 부자들이 10명 중 4명이 부채도 자산이라는 말에 동의하던데 일반인과 부자가 생각하는 빚의 개념 차이 어떻게 보시고 레버리지 활용하는 부자들의 방식 뭔가요? 이게 저도 우리나라에서 어디서부터 이 잘못이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끔 저도 가끔 저도 한 집안의 가장이니까 집에 돈도 벌어줘야 되니 재테크 강좌나 뭐 재테크 무슨 오프라인 특강 같은 거 하잖아요. 저도 뭐 저 한 집안의 가장인데 당연히 그렇죠.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해야죠. 예, 그런데 가보면 어쩔 때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수님, 저는 부채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 자랑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버드나 서울대나 북경대나 동경대 학부 2학년쯤에 있는 과목이 투자론 수업이 있어요. 그 투자론 수업에 어느 대학도 적절한 부채를 활용해서 투자하고 재테크하고 부채를 적절히 활용하는 걸 다 권합니다. 그게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한 사람이 만든 지필책인 투자론 책도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재벌도 부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채가 없다는 걸 자랑하신다는 건 이분이 경제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제가 더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오히려 1,000억 현금이 동원 가능한 어떤 중견기업 회장님도 박 교수 이렇게 따로 밥 먹자고 한 게 내가 오늘 맛있는 거 쏠 테니까 이거 상담 좀 하나 해줘. 그래서 회장님 편히 말씀하세요. 그렇게 찾아뵙는 분도 계세요. 근데 내가 이제 이거 사옥을 이제 아무리 봐도 그냥 옮기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얼마 가동 가능하신데요? 1,000억인데 근데 설마 회장님 그 1,000억을 빌딩 하나 사는데 다 쓰실 거 아니죠? 당연하지. 미쳤어? 빌딩은 대출 끼고 쓰고 차라리 그걸 500억 나눠서 다른 지역에 빌딩 2개 사면 위험 관리도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현금 하나 있다고 대출 없이 빌딩 사는 게 좋겠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합리적이고 관리 가능하고 감내 가능한 대출은 적절하게 활용하시는 거예요. 네. 자, 부자들의 자산 구성에서 부동산 비중이 좀 줄고 예전보다는 금, 보석, 디지털 자산 같은 기타 자산 비중이 늘고 있는데 전통적인 투자 방식에서 벗어난 포트폴리오 다변화한 이유 뭐라고 보세요?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부자들이 부동산 살 만큼 샀는데 더 살 부동산 매물이 없을 만큼 돈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우리 초부자들이 점점 돈이 급증하고 있다는 게 내가 이제 꼬마 빌딩도 몇 개더라? 아, 그 테라노 그 건물 맞다. 그것도 내가 샀지. 뭐 예를 들어서. 그리고 뭐 이러다 보니 부동산을 더 산다는 건 말이 안 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일부 있고요. 그리고 더 많은 경우는 못 사게 정부가 막았잖아요. 다주택자 막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부동산의 포트를 더 태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온라인 상거래 활성화 그리고 경제활동의 축이 디지털로 전환되다 보니까 이제 꼬마 빌딩이나 상가라든가 아파트를 제외한 부동산 물건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고 상가 같은 경우는 큰일 난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온전히 아파트 말고는 부동산에 지금 관심 대상자가 별로 없는데 부동산 매물은 관심이 없는데 아파트는 하나만 사도록 정부가 유도했으니 당연히 부동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해석해야지 야 이제 부동산도 투자 비중이 줄으니 부자들이 투자 비중을 줄였으니 끝물이구나. 이게 아니에요. 자꾸 통계를 이상하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못 사게 한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자산인 금과 제도권에 편입되기도 했죠, 이미 사실상. 가상자산에 대한 부자들의 관심이 폭발적인데, 내년에 금, 그리고 가상자산, 어떻게 보세요? 금은 저는 올해 같은 상승이 내년에도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금 가격이 한 해에 5, 60%가 오른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약간 가수요와 투기적 수요도 붙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온당해 보이고요. 물론 금의 시세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는 건 역사가 증명한 사실이지만 교수님도 금을 모아 가시나요? 저는 제 투자 비중이 10%가 안 돼요. 네. 10%는 굉장히 큰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 뭐 항상 10억 있으면 1억을 투자한다는 건데. 항상 10% 이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10%가 최맥스였다는 것이지 항상은 아니고요. 저는 제 라디오 채널에서도 제 개인 방송에서도 뭐 간간히 금 주목하실 필요가 있었다고 얘기한 사람인지라 올해 같은 경우는 저도 이례적으로 10%에 가까울 정도로 높았어요. 뭘로 사세요? 저는 당연히 KRX? KRX로 사죠. 금반은요, 실물은 제가 금고를 살 정도의 부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KRX로 사고, 그리고 바로 이렇게 거래하기 편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5, 60%까지 오를 줄 솔직히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한 30% 정도 됐을 때, 이만큼은 너무 많이 올랐는데 했을 때, 그 언저리 때 하여튼 팔았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네. 뭐 하여튼, 그래서 이건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또 오르는 건 분명하다. 꾸준히 모아가는 거는 뭐 좋게 보시겠네요. 꾸준히 모으는 거는 다른 투자에 내가 뭔가 답을 못 찾았을 때지 금은 너무 묵직해서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기에는 적합하진 않아요. 주식 잘 골라서 내가 확신 있는 종목이 있다? 거기에 투자하셔야 되고 부동산을 다시 다주택을 좀 허용해 준다든가 투자 매력도가 있는 매물들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 개편이 있으면 거기가 나은 거지 금은 묵직한 겁니다. 그런 것들에 이미 포트에 태웠고 더 못하니까 금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가상자산은 저도 눈물을 많이 흘리고 있죠. 이렇게까지 빠질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오늘 마지막으로 다 같이 기도하면서 끝내. 자, 그래서 가상자산은 조금 이거 생각보다 긴 호흡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 하고 있고요. 저도 여러 가지 지금 현상이 생기면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제학자들 누구도 말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왜? 상황이 바뀌면 말이 바뀌어요. 근데 가상자산 시장처럼 빠르게 바뀌는 곳은 말을 빠르게 바꿀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데처럼 좀 느리게 움직이는 데는 천천히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저도 포트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 빼서 차라리 반도체 넣고 다시 나중에 오는 게 낫겠다. 더 빠지거나 조정되는 기간이 한참 걸리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탁하게 시장을 만든 가장 주범은 저는
트럼프라고 봅니다. 이걸 신뢰성을 많이 까먹었어요. 그래서 가상자산 시장에 다시 호재를 만들 수 있는 건 이런 신뢰도를 깎아먹은 정책적 리스크를 다시 불식시킬 수 있는 네. 선거 때 이럴 때마다 또 호재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서학개미 열풍으로 부자들도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주식을 굉장히 많이 늘렸고 우리 일반 개인분들도 늘렸는데 이 현상은 한국 경제와 개인의 부에 어떤 좀 시사점을 준다고 보세요? 이제는 뭐 단순히 애국심에 호소하고 이런 것들로는 절대 우리 주주들의 돈을 잡을 수 없다. 이걸 확인한 겁니다. 예전에 우리 IMF 외환위기 때 현대증권으로 기억나는데요. 이 펀드를 만들었어요. 바이코리아. 바이코리아. 네, 우리 한국계 기업들, 알토란 같은 기업들이 외국계 기업들에게 팔려나가고 있다. 네. 한국을 우리 돈으로 사자 해서 펀드를 조성한 적이 있어요. 정말 국가도 망했다라고 한 시절에 국민 많은 분들이 그 펀드에 돈도 넣어주시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애국심에 호소했을 때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세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주식시장이 훨씬 더 각광받을 수 있는 제도 개편, 상법 추가적인 개정안, 후속 조치 이런 것도 하셔야 되고 우리 기업인들도 우리 기업들의 주가에 더 많은 신경을 쓸 수 있는 환경 그걸 만들어 주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지금 청년들이 부자가 되기 더 힘들어졌다고 보세요? 아니면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고 보시나요? 저부터 얘기를 드리면 저는 요즘에 새로운 기회는 더 열렸다고 생각하거든요, 확실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뭐 영앤 리치가 되셨으니까. 야, 이 영도 아니고 리치도 아니고 어쨌든 유튜브라는 걸 잘 만나서 옛날보다는 이제 경제 자유에 가까워졌는데 요즘 왜 느끼냐면 제가 아는 교수님도 교수님 같이 아는 교수님인데 네.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분도 뭐 좋은 대학을 나오셨는데 이제 AI 시대가 되면서 그러니까 똑똑함이라는 게 어쨌든 학벌로 어느 정도 증명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요. 네. 똑똑한 친구들이 AI라는 걸 훨씬 더 잘 활용하면서 이제는 학교가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똑똑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기회를 그냥 다 가져가 버리는 것 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옛날만 해도 저는 지방대 계명대학교 출신인데 옛날만 해도 열정 도란 것도 있었고 뭐 그다음에 총각내 야채 가게라든가 막 소리치고 외치면서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요즘 세상에 이제 그런 건 거의 다 많이 사라졌고 이게 학벌은 아니지만 어쨌든 똑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부를 너무나도 다 가져가 버리는 세상으로 점차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기회는 더 많아진 건 사실인데 그 기회를 이 사람들이 다 선점해 버린 느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기회는 많아졌지만 부자 되기는 더 힘들어진 것 같다. 저도 동의합니다. 아주 그 해석에 100% 동의해요. 기회는 솔직히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게 기회를 많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죄송한 게 그 기회를 소수의 몇 사람이 다 가져가 버리거든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자 되기가 더 어려워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지금 이렇게 강남 집값이 올라간 상황에서 그 비싼 강남 집값을 뭉칫돈 현금 100억, 70억, 50억 들고 와서 제가 사러 왔는데요 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내 월급 500만 원씩 꼬박꼬박 저금해도 이게 불가능에 가까운데 강남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자영업자 비율이 타구에 비해서 더 높아요. 자, 그러니 지금 부자가 되시려면 우리 회사를 다니는, 그러니까 저는 좋은 학교 졸업해서요 굴지의 대기업에 들어가서요 거기서 우리 서울에 자가 보유하고 있는 김부장 트랙 그걸로는 흔히 말해서 익스트라 오디널리한 부자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없죠. 그러면 다른 경로를 걸어가셔야 되는데 그거는 굉장한 또 리스크가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리스크를 감내한 사람들 중에서는 그 리스크에 대한 대가까지 지불받고 네. 플러스 알파로 더 많은 성과를 내다 보니까 진짜 몇 년 만에 50억 강남 아파트를 사러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뭐 저는 그냥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대기업 다니거나 중소기업 다니거나 가게 운영하면서 칼퇴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야 오늘 아빠가 치킨 사왔다 와 하고 네. 알토란 같이 사는 모습들 그게 나쁜 건가요? 저는 그게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무슨 누구예요 저기 일론 머스크처럼 주당 100시간 일도 모자르다
그다음에 젠슨왕처럼 나는 놀 때도 일만 생각했다. 네. 그게 무조건 좋은 아빠의 표상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과 더 많이 시간을 보내주는 아버님도 다른 형태로 기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양한 삶의 경로가 있는데 선택을 하자.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선택했으면 그리고 후회하지 말자. 비교는 하지 말자. 비교할 필요 없어요. 네. 그들은 그걸 이루기 위해서 또 대가를 치른 겁니다. 네. 우리 김 작가님은 이 엄청난 부를 이루고 어떤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건강을 잃었습니다. 아, 큰 수술 한번 했었죠. 또 요즘 또 건강이 그렇게 썩 컨디션이 좋지는 않아요. 왜 이게 너무 그동안 몰아붙였거든요. 제가 알아요. 진짜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서 밤 12시 넘어서도 일과 관련된 일을 하고 같이 어디 해외 뭐 가거나 해도 거기서도 노트북 켜고 일을 합니다. 그러니 이런 성과를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 땐 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괜히 김 작가님 부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지금 의미 있는 데이터를 제가 봐서 올해 개인 투자자 10명 중 7명이 수익을 냈지만 대부분 소액 구간에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이 개인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하지 못한 구조적 이유가 뭔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개인 투자 67%가 올해 11월까지 데이터였던 것 같아요. 증권사 발표 자료입니다. 평균 912만 원 수익이래요. 이 좋은 장에. 네. 심지어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나머지 33%는 평균 685만 원을 손실하고 있죠. 손실을 했대요. 네. 이런 데이터가 왜 나왔는지랑 그리고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까 전에 저는 요즘 드는 생각이 이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게 과연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회의감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금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안정하고 우상향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 주식이라든가 미국 주식 중에서도 어쨌든 뭐 ETF나 지수라고 해당할 수 있는 SPR라든가 QQQ라든가 이런 거를 비중 있게 계속 꾸준히 담아가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게 큰 부가 되는데 뭔가 개별 종목 사고 파는 것들이 이 좋은 장에서도 힘든데 이게 한국 코스피가 뭐 이렇게 올라갔던 적이 그렇게 흔치도 않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첫 번째, 나쁜 습관들이 너무 많으세요. 네. 제가 이렇게 모진말 잘 안 하는 편인데 그 습관을 다 혼자 못 고치실 것 같으면 저희 학과에 입학을 하세요. 어디죠? 예, 명지대 실무투자분석학과 네. 야간대학원입니다. 지금 오픈했나요? 아직은 안 했을 거예요. 이거 홍보성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체계적으로 배우시라는 거예요. 저희 학과에서도 그걸 알려드립니다. 자,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이런 겁니다. 저한테 요즘 물어보는 게 제일 많은 질문이 이거예요. 교수님, 제가 뭐 투자했는데요.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까요? 교수님, 제가 어디 투자했는데요. 지금이라도 주가가 떨어졌는데 지금이라도 파는 게 맞을까요? 이거예요. 그 주식을 살 때 그 주식의 가격이 오른 게 팔 이유고 떨어지는 게 팔 이유거나 이러면 주식 투자를 잘못하신 거예요. 내가 살지 팔지는 그 회사를 원래 샀던 이유가 사라졌는지 아직도 남아있는지를 중요시 여기셔야 돼요. 그냥 주가 오르고 떨어지는 걸로 샀다 팔았다 하는 거는 절대 돈을 못 법니다. 우리 김 작가님이 소개시켜 주셔서 얼마 전에 첫 인사 나눴던 박도환. 네. 박도환 대표님. 그분- 두산 투자하셨던? 네, 그분이 얘기하셨잖아요. 두산 같은 묵직한 종목도 하루에 10% 가까이 빠졌을 때도 있고 반토막 났었던 적도 있는데 그분은 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다 개별 종목 투자했는데 돈을 잃었는데 그분은 버셨죠? 두산을 잘 선택했다라기보다는 더 정확한 표현. 그분은 자기가 산 이유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수급 때문에 아니면 주가가 어떤 매매 이익을 실현하겠다는 세력으로 다 환매가 돼도 본인은 버텼어요. 그래서 그 성과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사고 파는데 주가 오른 것 때문에 팔았다. 떨어진 것 때문에 다시 샀다. 그건 중요한 그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네. 자, 그래서 투자에 대한 올바른 습관을 제발 기르시면 저는 박도환님 같은 그런 엄청난 부자도 아니에요. 그냥 공부하는 사람이지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잘못된 습관은 고쳐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습관들을 많은 정보들을 들으시면서 고치세요. 그리고 뭐 금이라든가 미국 주식이라든가 ETF 이런 것들을 차라리 개별 종목보다 꾸준히 모아가는 거. 그게 훨씬 나아요. 우리가 분산 투자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저도 삼성전자 주식이 좋다라고 생각했을 때 분할 매수했고 10만 원 넘었을 때 일부는 다시 환매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저도 아직도 그래도 긍정적인 생각을 접었다면 많이 떨어지고 생각도 실제 봤더니 내가 못 본 게 있어서 실제 이렇게 많이 떨어졌고 내가 못 본 요소 때문에 비트코인은 이제 앞으로 대세 떨어질 수밖에 없구나 했으면 아무리 손실이 커도 다 던졌겠죠. 근데 제가 샀던 이유들 중에 상당 부분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무조건 내가 옳다라고 아집을 부릴 게 아니라 30%는 빼서
투자할 게 생겼으니까 넣고 아직 투자할 게 없으니까 아직은 안 뺐는데 이래도 돼요. 더 빠질 것 같으면 중간에 다 현금으로 빼놨다가 다시 이 금액대로 왔을 때 다시 넣으셔도 돼요. 거래세라든가 뭐 거래 수수료 얼마 된다고요. 괜히 그 더 떨어지는 걸 앉아서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빼면 다 손실이잖아요. 더 떨어지면 손실이고 다시 오를 것 같으면 그냥 그 바로 다음에 다시 사셔도 되니까 무조건 들고만 있는 게 답이 아니에요. 하여튼 잘못된 습관이 너무 많습니다. 자, 올해는 교수님과 마지막 시간입니다. 김작가TV에서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투자 말고요. 새해 이제 연말 마지막 인사 한번 하고 가신다면요. 많이 성투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김 작가님이 정말 전문가들 섭외하기 위해서 밤새 고민합니다. 그리고 시의성 있는 주제 만들기 위해서 밤새 고민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본인도 이제 약간 장인정신 생긴 것 같아요. 이런 거 이때 해줘야 도움된다. 근데 진짜 요즘은 정말 김 작가 채널뿐만 아니라 좋은 채널들도 많고 하니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약간만 공부하고 기회를 찾으시면 기회는 늘 온다. 그래서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2026년 기회는 다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희 교수님과 2026년에 다시 한번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